창밖으로 차가운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네요. 네, 빗소리가 참 차분하고 좋습니다. 서재의 낡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그 책상이 오래된 앤틱 회중시계가 째깍째깍 일정한 박자로 시간을 새기고 있는 그런 깊은 밤입니다. 분위기가 되게 묘하네요. 약간 영화 속 한 장면 같아요. 그렇죠. 자, 이 고요한 빗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곁에 함께하고 계신 당신에게 아주 기묘하고 도발적인 상상 하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 기묘한 상상이요? 어떤 건가요? 만약에 오늘 밤 당신의 방에 갑자기 어떤 악마가 나타나서 이렇게 속삭인다면 어떨까요? 악마요? 벌써 무서운데요? 들어보세요. 너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앞으로도 영원히 똑같이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 영원이요? 네, 네가 겪은 모든 기쁨은 물론이고 뼈아픈 이별, 그리고 막 밤에 이불을 걷어차게 만드는 그 부끄러운 실수들, 가슴을 찢어놓았던 고통의 순간들까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무한히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와, 그거 진짜 끔찍하네요. 자, 당신은 이 악마의 말을 듣고 절망에 빠져 바닥에 주저앉을까요? 아니면 그 악마를 신이라고 부르면서 환희에 찰까요? 정말 소름이 돋으면서도 약간 폐부를 찌르는 질문이네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반응, 그러니까 끔찍한 절망을 느낄 겁니다. 그렇겠죠. 저라도 주저앉아서 울 것 같아요. 우리가 늘 후회라는 감정을 달고 살기 때문이죠. 특히 30과 40 사이, 이른바 인생의 정오를 지나면서 치열하게 살아온 분들일수록 이 질문은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맞아요. 뭔가 남들은 다 저 멀리 훌륭한 궤도를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짙은 어둠 속 제자리에 멈춰서 있는 듯한 그런 공허함이 있잖아요. 네, 무언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 문득 품 안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 서늘한 허탈감. 그런 감정들 속에서 과거의 아픈 순간들을 영원히 반복해야 한다는 건 그야말로 지옥 같은 형벌처럼 느껴질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탐구 목표는 바로 그 지옥 같은 질문을 던진 철학자 니츠의 묵직한 사유 속으로 깊이 뛰어들어 보는 겁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기록들을 파헤치면서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긍정하는 힘, 즉 아모로파티, 운명의 진정한 의미를 추출해서 당신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합니다. 방금 도입부에서 언급하신 그 악마의 질문이 바로 니체가 자신의 철학을 시험하기 위해 고안한 영원회귀라는 핵심적인 사고실험이죠. 아, 영혼외기. 말이 참 멋있어요. 네. 여기서 아모르파티는 단순히 내 운명을 사랑하자? 이런 시적인 수사가 절대 아닙니다. 내 삶이 무한히 반복되어도 도운가라는 이 잔혹한 질문 앞에서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가장 주도적이고 치열한 상태에 도달하는 메커니즘을 뜻하거든요.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사실 우리가 종종 지나온 궤적을 후회하면서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곤 하잖아요. 엄청 상처를 주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요. 하지만 니체는 단호하게 우리의 실패와 회한 중에 결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우리가 아모르파티라는 말을 들으면 흔히들 그 신나는 유행가 가사를 떠올리잖아요. 아, 그렇죠. 빰빰빰 하면서 막 춤추고. 네, 굉장히 신나고 약간 에라 모르겠다, 한 번 사는 인생 즐기자 하는 식의 욜로 같은 뉘앙스로 오해하기가 쉽단 말이죠. 맞아요. 오늘만 산다 이런 느낌으로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여다보는 이 탐구 자료들에 따르면 그 속뜻은 결코 그런 가벼운 쾌락주의가 아닙니다. 아주 치열한 철학이죠. 전혀 다르죠. 오히려 정반대에 가깝다고 봅니다. 단순히 내가 처한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체념하거나 통제력을 상실한 채로 그냥 휩쓸려가는 수동적인 태도가 절대 아니거든요. 수동적인 게 아니다. 그럼 뭔가요? 이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고통과 기쁨을 동일한 무게로 사랑하겠다는 가장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기쁨이나 성공을 환영하는 건 어린아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건 누구나 좋아하니까. 하지만 나의 뼈아픈 실패, 치명적인 실수마저 동일한 무게로 껴안는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엄청난 내적 에너지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와, 동일한 무게로 껴안는다. 이 지점에서 제가 오늘 자료를 보며 가장 흥미롭게 본 비유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폭풍우가 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의 이야기요. 아, 그 비유 정말 타고나죠. 선원이 거대한 자연의 힘, 즉 바람의 방향 자체를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람이 분다는 사실 자체는 바꿀 수 없는 나의 운명인 거죠. 네, 환경 자체는 통제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 바람을 맞으면서 돛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전적으로 선원의 선택이잖아요.
그렇게 돛을 팽팽하게 당겨서 기어코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 치열한 조정 과정 자체가 운명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저는 이 멋진 비유를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현실로 가져오면 솔직히 강한 반발심이 듭니다. 어떤 반발심이요? 아무리 돛을 잡는 게 내 주도적인 선택이라 해도 우리가 막 새벽 2시에 천장을 보며 이불을 발로 뻥뻥 차게 만드는 그런 끔찍한 흑역사들 있잖아요. 이불킥하는 순간들 많죠. 커리어를 망칠 뻔했던 오판이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이기적인 행동 같은 거요. 그런 과거의 치부까지 전부 사랑하라는 건 자칫하면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거나 타인에게 준 상처를 정당화하는 되게 위험한 변명이 되는 것 아닐까요?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아주 예리하고 훌륭한 지적입니다. 그 반발심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하죠. 나쁜 짓을 해놓고 이것도 내 운명이니 사랑해 라고 말한다면 그건 그냥 소시오패스적인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니까요. 그러니까요. 고통을 견디고 반성하는 거랑 그걸 사랑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니체가 말하는 과거를 긍정하라는 뜻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정확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선택을 후회한다고 할 때 그 행위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요? 잘못된 걸 바로잡고 싶다는 마음 아닐까요? 네, 과거의 특정 순간을 도려내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죠. 그런데 이걸 논리적으로 따지면 결국 현재의 나를 부정하는 것과 완벽히 동일한 행위가 됩니다. 예, 과거를 지우는 게 현재 나를 지우는 거라고요? 어떻게 그런 인과관계가 성립하죠? 시간 여행을 다룬 SF 영화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서 아주 작은 실수 하나를 바로잡거나 길가에 날아가는 나비 한 마리를 밟았을 뿐인데 나비 효과. 현재로 돌아오면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있죠. 그렇죠. 세상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아도 이와 똑같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라는 고유한 존재는 하늘에서 갑자기 완성품으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아니죠. 시간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니까. 당신이 겪었던 수많은 선택, 비참한 넘어짐, 그리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며 뼈저리게 느꼈던 그 죄책감 같은 시행착오들. 이 모든 것들이 젠가 블럭처럼 촘촘하고 아슬아슬하게 쌓여서 만들어진 우주 유일의 건축물입니다. 젠가 블록. 그러니까 제가 지워버리고 싶은 그 밑바닥에 되게 흉측한 블록 하나를 쏙 빼버리면 지금의 당신을 이루고 있는 탑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와, 이거 진짜 소름 돋네요. 만약 당신이 너무나 지우고 싶은 과거의 어느 한 조각을 정말 마법처럼 뿅 하고 지워버렸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그 뼈아픈 실패를 통해 얻었던 통찰력이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면서 길러낸 타인에 대한 깊은 공감 능력도 전부 연쇄적으로 증발해버리겠네요. 맞습니다. 과거의 단 한 조각이라도 사라지면 지금의 당신도 존재할 수 없다는 엄연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겁니다. 아하. 니체가 단 한 번의 과거도 다르게 쓰이길 원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한 이유는 자기 잘못을 뻔뻔하게 정당화하려는 게 아닙니다. 현재의 자기 자신을 온전히 그리고 무겁게 책임지며 긍정하기 위한 필연적인 논리적 전제였던 셈이죠. 빛나는 성취뿐만 아니라 차마 꺼내보기 힘든 실패의 기억조차 사실은 당신을 이루는 아주 소중하고 필수적인 인프라라는 거군요. 네, 완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와, 그렇게 접근하니까 완전히 이해가 되네요. 과거를 부정하는 건 내 존재의 기반을 스스로 부정하는 오만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나 자신을 통째로 부정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토록 힘기고 싶어하는 상처와 실패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시각을 완전히 전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죠. 오늘 탐구하는 자료들을 보면 이 상처의 가치를 아주 시각적이고 물리적인 방식으로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네, 과거의 후회나 실패를 우리가 남몰래 화장으로 막 덧칠해서 숨겨야 할 어떤 흠집이나 오점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 아름다운 흉터로 제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도자기 복원 기술인 킨츠기 유학이요. 킨츠기 너무 아름다운 비유죠. 청취자 여러분, 혹시 아끼던 머그잔이나 도자기를 실수로 떨어뜨려서 산산조각 내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몇 번 깨먹은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참 아프죠. 보통은 막 화를 내면서 쓰레기통에 빗자루로 쓸어 담아버리잖아요. 하지만 이 킨츠기 기술은
그 깨진 파편들을 조심스럽게 모아서 그 갈라진 틈을 오칠로 이어붙이고 그 위에 진짜 금가루를 덧발라서 장식합니다. 네, 깨진 자국을 교묘하게 숨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빛으로 가장 화려하게 강조하는 방식이죠. 놀랍게도 이렇게 복원된 도자기는 원래의 흠집 하나 없던 매끈한 도자기보다 훨씬 더 귀하고 비싼 예술품으로 대접받는다고 해요. 우리의 상처난 마음과 과거의 실패도 이와 똑같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당신의 그 부서졌던 시간들이 다시 이어져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금빛 무늬가 되었다는 사실, 부서짐을 결함이 아니라 고유한 정체성으로 승화시키는 완벽한 심리적 전환이죠. 이거야말로 과거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최고의 모델 같네요. 상처가 없었다면 그저 공장에서 수만 개씩 찍어낸 매끈하고 평범한 도자기에 불과했겠죠. 하지만 그 산산조각난 틈을 견뎌내고 다시 이어붙인 궤적 자체가 곧 당신만의 역사이자 가치가 되는 메커니즘입니다. 흠집이 없는 사람은 그냥 아직 삶과 제대로 부딪혀 본 적이 없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군요. 너무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치열함의 훈장 같은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마주하는 또 다른 거대한 감정적 장벽이 있습니다. 사실 실패의 기억보다 우리를 더 괴롭히는 건 오늘 우리 대화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막막한 허탈감입니다. 아, 허탈감. 진짜 힘들죠, 그거. 네.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내 손엔 쥐어진 게 하나도 없지? 이 허탈감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보통 우리는 허탈함을 느끼면 아, 내 인생은 실패했어 라면서 자책하는데 급급하잖아요.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바로 그 지점이 니체의 통찰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허탈감을 인생의 오답노트라고 생각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다. 네. 그 허탈감이야말로 당신이 누구보다 치열하고 열심히 살았다는 가장 반가운 과학적 증거입니다. 허탈감이 치열함의 증거라고요? 뭔가 약간 모순처럼 들리는데요. 좀 더 자세히 풀어주시죠. 마라톤을 예로 들어볼까요? 42.195km를 죽을 힘을 다해 뛰어서 결승선을 통과한 선수는 그 순간 어떤 상태일까요? 엄청 힘들겠죠. 기진맥진하고. 환희에 차서 춤을 출까요? 아니요. 대부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숨을 헐떡이면서 극도의 탈진 상태를 경험합니다. 몸 안에 남은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그 텅 빈 상태. 네. 스포츠 뉴스 보면 다들 바닥에 누워 있잖아요. 그 탈진이 마라톤을 잘못 뛰었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는 물리적 증거입니다. 인생의 정오에 느끼는 허탈감도 이와 똑같아요. 아, 인생의 허탈감이 마라톤의 탈진과 같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방에 누워만 있던 사람은 결코 허탈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했고 자신의 한계까지 손을 뻗어서 세상과 강렬하게 마찰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아주 값비싼 영수증 같은 감정입니다. 와, 세상과 강렬하게 마찰해본 영수증. 더 나은 삶을 향한 당신의 고귀한 갈망이 그만큼 컸다는 표식인 셈이죠.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앤틱 회종시계의 초침이 째깍거리며 흐르는 동안 단 한순간도 의미 없이 흐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강렬하게 마찰해본 영수증이라니. 표현에 진짜 소름이 돋네요. 이건 정말이지 치열하게 살아내고도 스스로를 자책하고 계실 청취자분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심리적 재해석입니다. 저도 이 대목에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겪은 상처가 왜 금빛 흉터인지, 그리고 이놈의 허탈감이 왜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있게 답득이 되었습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완벽하죠. 하지만 이론만 알고 책을 덮어버리면 내일 아침 우리의 출근길이 달라지지 않겠죠.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 보죠. 당장 오늘 밤 이 새벽 2시의 고요함 속에서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자신의 뇌에 각인시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론이 궁금해집니다. 철학적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서 막 당장 짐을 싸서 산속으로 들어가 명상을 하거나 내일부터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뀌겠다. 이런 거창한 결심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 건 며칠 못 가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운명애를 내 삶에 뿌리내리게 하는 방식은 놀랍도록 일상적이고 미시적인 감각에서 출발합니다. 미시적인 감각이라 어떤 걸 의미하나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뇌는 원래 부정적인 경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쉽게 휩쓸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생존을 위해서요. 아, 불안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이걸 끊어내려면 지금 여기에 나의 감각을 묶어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퇴근길에 우연히 맡았던 비 오는 날의 흙냄새라던가 아니면 지친 하루 끝에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따뜻하고 쌉싸름한 커피 한 잔의 온기 같은 거요. 일상 속의 아주 작은 순간들이네요. 네, 이런 아주 사소하지만 확실한 감각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아, 그 커피 한 잔의 온기가 참 좋았지. 그 작은 위로들이 모여서 오늘의 내가 무사히 여기에 존재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감각을 바탕으로 자신을 향해 직접 소리내어 말해보는 거죠. 나의 운명아, 내게 와주어서 참 고맙다. 라고요. 나의 운명아, 내게 와주어서 참 고맙다. 그런데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거랑 소리를 내어서 내 귀로 듣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까요? 속으로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속으로 하는 생각은 뇌 안에서 그냥 맴도는 추상적인 전기 신호에 불과해요. 하지만 언어로 발화해서 내 귀에 고막을 때리는 순간 그것은 물리적인 실체가 됩니다. 아, 밖으로 끄집어내는 순간 실체가 된다? 네, 내 귀로 나의 긍정적인 선언을 듣는 행위 자체가 뇌의 신경가소성을 자극해서 완전히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주거든요. 이것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후회의 악순환을 강력하게 끊어내는 아주 강력한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당장 청취자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스위치를 하나 쥐어드리고 싶네요. 오늘 우리가 탐구한 이 자료의 결론부에는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스스로 되뇌일 수 있는 3가지 실천 문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세 문장이 참 힘이 있죠. 제가 지금부터 천천히 힘주어 읽어볼 테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들리는 빗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를 배경 삼아서 마음속으로 혹은 작은 소리로 꼭 함께 따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갑니다. 네. 첫째, 나는 나의 과거를 단 한순간도 부정하지 않는다. 둘째, 내가 겪은 모든 시련은 나를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각이었다. 셋째, 나는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을 선택하고 나의 운명을 사랑한다. 어떠신가요? 이 3문장을 천천히 곱씹어 보니까 막 붕 떠있던 마음이 바닥으로 차분하게 가라앉는 묵직한 힘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지점은 심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3번째 문장에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을 선택한다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아, 3번째 문장이 핵심인가요? 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흉은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집착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과도한 통제 욕구거든요. 그런데 이 3문장은 막 이리저리 날뛰는 우리의 의식을 멱살을 잡고서라도 지금 이 자리로 끌고 와 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멱살에 잡아서라도? 심리학에서 말하는 일종의 앵커, 즉 닻을 내리는 행위죠.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배가 엉뚱한 곳으로 떠내려가지 않게 바다 밑바닥을 꽉 움켜쥐는 그 단말이죠.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과거의 그 수치스러운 실수조차도 나를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각이었다고 선언해버리면 과거가 더 이상 저를 찌르는 무기가 될 수 없겠네요. 그렇죠. 과거는 무기가 아니라 나를 지지하는 단단한 지반이 됩니다. 지친 영혼을 덮어주는 참 따스한 이불 같은 문장들이죠. 오늘 밤 이 이불을 덮고 평온을 찾으면 내일 아침 해가 떴을 때 우리는 다시 묵묵히 나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될 겁니다. 따스한 이불이라? 참 좋은 비유네요. 과거도 미래도 지금 내가 존재하는 이 순간과 다르길 원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평온이자 자유입니다. 가장 위대한 평온이자 자유. 참으로 밀도 높은 결론이네요. 우리가 오늘 니체의 영원 회개와 아모르파티라는 이 철학적 도구를 통해서 우리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상처와 허탈감의 진짜 얼굴을 마주해 보았습니다. 네, 아주 치열한 여정이었죠. 결론적으로 오늘 이 깊은 탐구가 청취자 당신에게 건네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당신의 삶은 그 상처와 얼룩들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이미 수학적으로 완벽하고 아름다운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기에 지금 텅 빈 것 같은 그 고단함을 억지로 부정하지 마십시오.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세상과 부딪히며 만들어낸 당신의 그 금빛 흉터를 스스로 어루만져 주어야 할 시간입니다. 맞아요. 우리 자신에게 너무 가혹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흔히 타인이 정해놓은 진도표에 내 삶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를 보세요. 봄에 피는 벚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국화가 있듯이
우리는 모두 각자의 고유한 궤도와 속도에 맞춰서 피어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약간 뒤처졌다고 막 조급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겠죠. 벚꽃이 먼저 폈다고 해서 늦게 피는 국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당연하죠.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만의 계절은 반드시 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당신 안에 찬란하게 와 있는데 너무 치열하게 달리느라 먼지에 가려져서 잠시 보이지 않았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시느라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그 모든 실수와 상처들 덕분에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도 사랑받기에 충분하고 유일한 사람입니다. 내 과거의 그 어떤 파편도 버리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지금의 자리에서 나만의 돛을 다시 올리기로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 이미 당신의 운명은 당신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아, 정말 위안과 용기를 동시에 주는 멋진 마무리네요. 자, 이제 오늘의 치열하고도 깊은 탐구를 서서히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청취자 여러분이 저희와의 대화가 끝난 후에도 이 고요한 빗소리와 째깍기는 시계 초침 소리 속에서 스스로 깊은 사유를 이어가실 수 있도록 마지막 화두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여러 기록들 속에서 유독 제 시선을 오래 머물게 했던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참 언제 들어도 묵직한 문장이네요. 자, 청취자 여러분. 니체는 내 삶이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다고 긍정할 수 있는 상태가 인간의 가장 위대한 성취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의 삶을 찬찬히 되돌아보았을 때 당신은 너무나 아프고 끔찍해서 다 도려내고 싶었지만 결국 지금의 당신을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알고 세상의 무게를 견딜 줄 아는 이 우주의 단 하나뿐이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준 당신만의 그 금가루가 발라진 흉터는 과연 무엇입니까? 아주 깊은 사유를 요구하는 질문이네요. 오늘 밤 편안히 눈을 감기 전에 한때는 당신을 영원히 삼켜버릴 듯 짙은 어둠 같았던 그 고통의 시간들이 사실은 당신이라는 고유하고 경이로운 별을 이 우주에서 가장 밝게 빛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그런 완벽한 밤하늘의 배경은 아니었는지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버릴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모든 순간은 치열했고 또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대의 운명을 사랑하십시오. 아모르 파티.